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생각보다 막 그렇게 거창한 입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들으셨으면 좋겠고, 전 강의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저도요. 진짜 이 방향성을 제대로 설정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저만큼이나 또 이렇게 많이 좋으셨다고 해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저는 우리 아이 입시 어떻게 준비할까? 라는 물음을 던지면서 이번 강의 시작할 빌드 아카데미 대표 박승아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2025년 급변하는 교육 과정,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오늘 강의를 한번 해볼 거예요. 이 왜 2025년인지 아세요? 2025년부터 교육 과정이 바뀌어요. 고교 학점제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2025년은 지금 중1 아이들이 고1이 되면 이때부터 고교 학점제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로 인해서 이 교육과정의 변화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를 먼저 예측해보고 정확한 정부의 발표는 아마 올해 말에 날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지금 전문가들이랑 또 교육부에서 지금 계속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고등학생 자녀, 고3부터 그 다음 초등학생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대비를 해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고교 학점제가 언제 시작된다고요? 2025년인데 이게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게 2025년이고 고1부터 시작해요. 그 전에는 시범으로 계속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먼저 마이스터고부터 도입을 한 다음에 그 다음 특성화고 그 다음에 일반계고 순차적으로 하면서 이제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거 2025년부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고교 학점제가 그래서 왜 화두냐, 뭐가 달라지냐 하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고교 학점제가 뭔가요? 했을 때 이 원래는 이수 단위가 있어요. 이 단위를 이수를 해야 아이들이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고 졸업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이수 단위가 뭐로 바뀌냐면 학점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고교 학점제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약간 대학교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그냥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원래 했던 대로 일반적인 우리가 그냥 알고 있던 지금 내신 아이들이 하는 것처럼 이제 상대평가로 평가를 하고요. 고2 때부터 이제 그러니까 고 1학년 2학기 때 이제 선택을 하는 거야. 1학년 2학기 때 나는 이제 2학년 때 뭘 할 거예요? 어떤 학점을 이수할 거예요? 라고 아이들이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2학년 때는 일반 선택 과목. 그러니까 나는 물리 심화를 할래요. 나는 과학 아예 물화생지 다 심화를 할래요. 나는 뭐 역사도 하고 그 다음 물리도 하고 생물도 할래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마다 다 자기의 그런 진로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3 때는 특이하죠? 고3 때 진로 선택 과목이 들어가요. 이 진로 선택 과목 뭐냐면 이제 너가 어느 정도 이제 진로를 정해서 대학교 때 뭘 배울지를 염두에 두고 과목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를 미리 체험해봐라. 대학에서 너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체험해봐라. 그래서 무슨 이제 AI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그런 쪽으로 이제 수강 신청을 하게 되고, 나는 경제 쪽에 관심 있어요. 그러면 그런 쪽으로 수강 신청을 하게 되고, 자기가 이제 진로로 설정한 것에 대해서 수강을 신청하게 돼요. 일단 괜찮아 보여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진로가 없는 아이들. 나 뭐가 좋은지, 내가 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면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그쵸? 그러니까 거의 이제 많이 결정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고교 학점제가 시행이 되면. 그래서 지금 중1 자녀를 둔 어머니 그 이하부터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어떤 진로를 가질 수 있지? 또 어떤 거에 그 흥미를 가질 수 있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 또 이제 과목이 어떻게 이 내신이 바뀌냐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새로운 게 생긴 게 뭐냐면 융합 선택이랑 진로 선택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얘는 교과에서 뭔가 응용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사회랑 과학을 섞을 수 있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수학이랑 과학을 섞을 수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좀 융합할 수 있는 그런 과목들을 해요. 그 다음 진로 선택에서는 일단은 일반 선택 과목에서 심화 과정, 예를 들어서 나는 경제학과에 진학하고 싶어? 그럼 나는 문과여도 미적분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내가 어떤 진로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할지는 이제 아이들의 몫인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선택하는 식으로 많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아이들별로 다 다르겠죠. 그렇다고 선생님이 바뀌진 않아요.
그러니까 교육하는 기관, 학교는 똑같아요. 그리고 선생님도 똑같아요. 근데 이 제도가 바뀌는 거야. 그러면 사실 본질적으로 엄청나게 막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면 가르치는 사람도 똑같고 학교도 똑같아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 과목들이 바뀌고 졸업할 수 있는 기준들이 바뀌고 고교 학점제가 되면 수능이 변할까요? 이제 이게 화두잖아요. 그렇죠? 이제 대학 어떻게 가요? 그러면 고교 학점제 되면 무조건 바뀌어요. 수능은. 왜냐면 만약에 수능이 유지가 돼 지금처럼 그럼 상대평가죠. 등급으로 나누잖아요. 근데 이 등급으로 나누는 거랑 고교 학점제랑 맞아요? 안 맞아요. 왜냐면 고교 학점제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2, 3학년 때 절대평가로 많이 바뀔 거예요. 그러면 수능은 등급인데 만약에 수능을 그대로 유지하면 아이들이 고교 학점제 그 교육부가 지금 주관하는 그 교육 커리큘럼을 잘 따라올 수 있나요? 따라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수능이 코앞인데 나는 이 고교 학점제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돼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교육부 입장에서는 수능을 바꿀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바꿔요? 그걸 한번 봅시다. 어떻게 바꿀지. 상대평가 일단 맞지 않아요. 그래서 바꿀 수밖에 없는데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와요. 전문가들이 지금 예측한 시나리오들, 교육부가 예측하고 있는 시나리오들은 이거예요. 일단은 보면 뭐가 계속 생겨요? 절대평가. 절대평가. 수능을 2번 볼 수도 있다.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는 거예요. 수능을 2번 본다는 거 한 번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상대평가 수능을 봐. 근데 또 하나는 수능을 절대평가로 봐. 그래서 수능 1을 선택하는 아이도 있고 수능 2를 선택하는 아이도 있게끔. 그래서 고교 학점제가 어느 정도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어쨌든 수능은 바뀔 것이다. 1, 2, 3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절대평가죠. 그래서 수능이 정말 많이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유력한 시나리오는 뭐냐면 절대평가로 많이 바뀔 것이다. 절대평가라는 건 상대평가는 줄 세우는 거죠. 절대평가는 뭐예요? 점수가 중요해요. 90점에서 100점은 그냥 1등급으로 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고교 학점제를 하다 보면 물리, 심화 이런 거 애들 선택 많이 할까요? 안 해요. 그러면 뭐 물리, 심화반에 5명밖에 없어. 그럼 얘네를 어떻게 등급으로 나눠요? 그렇죠? 그럼 불공정하잖아요. 그럼 얘네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점수로 평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5명 중에 꼴찌라서 9등급이야가 아니라 얘가 그러니까 1등급이 여러 명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90점 이상이면 1등급. 지금 영어가 그렇게 하고 있죠. 수능에서 영어 과목은 절대평가로 바뀌었어요. 그런 식으로 학교 내신도 바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절대평가가 계속 이제 더 발전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또 예측하는 게 수능이 서술형화 될 수 있다. 이건 뭐냐면 OMR 카드 이딴 거 다 없어지고 서술형화가 된다는 거. 근데 실제로 일본 이렇게 됐어요. BI 지금 일본에서 실행하고 있고 사실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은 많이 선택하고 있는 방식이에요. 수능 방식을 서술형화하는 거예요. 미치겠죠? 이제 누가 글을 잘 쓰고 정말 생각을 잘하고 약간 이런 게 중요해지겠죠. 만약 서술형화가 된다면 이런 이제 생각도 많이 하고 절대평가가 되면 변별력이 좋아질까요? 약화될까요? 약화되겠죠. 왜? 다 비슷해, 등급이. 그럼 얘네들을 어떻게 뽑아, 대학교에서? 이게 문제예요. 그럼 대학교에서 뽑는 방법 중에 학생부를 확대할 수밖에 없다. 라는 그런 시나리오를 많이 얘기를 해요, 전문가들이. 그럼 학생부 확대라는 건 뭐냐면 고등학교 때 이 아이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 어떤 동아리를 했고, 어떤 진로 체험 학습을 했으며, 어떤 태도로 학교를 이제 다녔고, 어떤 도서를 읽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거든요. 담임 선생님이 기록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요한 지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정성적 지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점수, 이건 정량적 지표겠죠. 네, 정성적 지표. 이 아이가 어떤 활동을 했고 얼마나 어떤 태도를 가졌으며 얼마나 자기 진로에 대해서 활동을 했는지 이게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논술이 다 폐지가 돼요. 논술이 지금 금지예요. 논술 폐지가 됐는데 오히려 이렇게 되면 대학교에서 꼼수를 부려서 면접을 보는데 우리는 논술이 아니고요. 서술형 면접입니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 말은 논술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면접을 서술형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학생부로는 뽑을 수가 없어.
아이들의 성적이 다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수능으로 변별을 못하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해서라도 이 아이들을 어떻게든 변별을 하려고 대학은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학교는 이런 게 있어요. 서울대학교의 경제학과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냐면요. 만약에 우리 서울대 경제학과에 오고 싶으면 이걸 추천하는 거예요. 미적분을 선택해서 미리 듣고 와라. 고등학교 때. 이런 걸 이제 추천을 해줘요. 그럼 학교 홈페이지에 가면은 이런 식으로 고교 학점제에서 어떤 걸 선택해야 우리 학교에 오는지 유리한지 이런 것들을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거에 좀 귀를 많이 기울이고 아이들이 어떤 곳에 관심 있고 어떤 학과에 가고 싶은지를 미리 생각해 놓으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능이 남아있으면 고교 학점제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수능은 무조건 바뀌게 돼 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바뀔 거고, 이제 중요한 건 그러면 우리 아이는 뭘 준비해야 되지? 이제 고2도 있고, 그쵸? 우리 진영이 고3도 있고 중1, 고1도 있고 초등학생도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일단은 고2, 3 아이들은 자기 학생부를 점검해야 돼요. 독서 활동 이미 이제 다 선택했잖아요. 지금 우리 진영이는 그 과학심화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일단 내가 지금 학생부에서 독서 활동 얼마나 채웠고, 그리고 얼마나 내가 가고 싶어하는 과로 이제 관련 지어서 독서 활동을 했는지, 그렇다고 한 우물만 판 게 아니라 얼마나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었는지 이런 거 점검하고, 진로 탐색, 진로를 위해서 내가 어떤 강의에 참여를 했고 어떤 사람과 대면을 해서 인터뷰를 해봤고 이런 거 있잖아요. 학교에서 하는 활동들, 그리고 동아리 활동. 예를 들어서 동아리 활동 하나요, 진영이 혹시?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도 봐요.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서 이것과 관련된, 이 진로와 관련된 걸 하면 훨씬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아리 활동을 어떻게 했고 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선생님한테 받아볼 수 있거든요, 미리. 그러면 이거를 미리 점검을 하면 좋고요. 그 다음 중1부터 고1은 일단은 고1 2학기 때 이제 선택을 하게 되니까 이때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엄청 많은 경험을 해봐야 돼요. 내가 뭘 좋아하지? 그리고 진로에 대한 탐색을 미리 해봐야 돼요. 근데 이게 참 잔인하지 않아요? 이때 해놓지 않으면 고등학교 1학년 이제 2학기 때 선택을 하니까 너무 이제 아이가 만약 고2 때 나 이거 하고 싶어 하면은 조금 늦은 감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난 선택을 해버렸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진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보고 탐색해보게끔 하는 그런 경험을 제공해주는 게 좋고요. 초등학생은 뭐가 중요하냐면요, 제일 중요한 건 학습의 양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학습의 양보다 더 중요한 건 흥미예요. 내가 얼마나 학습에 대해서 흥미가 있고 좀 자신감이 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은 좀 공부를 못해도 자신감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나는 못해도 언젠간 잘할 거야. 이게 더 중요해요, 사실. 내가 엄청 잘하지만 나는 영어 너무 싫어. 수학 너무 싫어. 이렇게 하면서 수포자가 된 애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못하더라도 학습의 양을 좀 조절해줘요. 그 아이에 맞게. 그러면서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게 더 중요하고, 이 학습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독서예요. 그리고 계속 창의적인 질문을 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막지 말아야 돼요. 이건 아니지 이렇게 틀에 가두는 것보단 정말 열린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질문들을 해주고 이렇게 존중받는 그런 양육 태도 혹은 교육 태도가 중요해요. 초등학교 때 훨씬.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자존감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초등학교 때 사실 이 자존감이 많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이 자존감이 정말 많이 형성된 아이들은 중고등학교 때도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생겨요. 그러면 무섭게 하는 친구들이 돼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자존감이 많이 깎이면 예를 들어서 나는 공부를 해도 잘 안 돼. 나는 잘 못해. 이런 얘기를 계속 듣잖아요. 교육자라든가 양육자한테 많이 들으면 이게 아이들의 무의식에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난 못해. 나는 뭔가 공부를 못하면 나는 안 될 것 같아. 그런 얘기 하거든요. 부모가 가난을 되물림하는 가장 1위 말이 뭐냐면 너 좋은 대학교 가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거예요. 너 엄마처럼 살면 안 되지. 이게 가난을 되물림하는 가장 최고의 말이래요. 그러니까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왜냐면 이게 무의식에 된다는 거야. 공부를 잘 못하면 나는 망하는구나. 이게 깔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아이들한테 나중에 만약에 공부를 잘해서 이렇게 승승장구하면 좋겠지만 다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공부를 잘하지 못해도 정말 성공하고 이런 자존감을 이렇게 갖춰줘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오히려 공부를 잘하지 못하면 나는 못하는 거야. 내 인생 망하는구나 라는 그런 무의식을 형성해주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더 중요한 거는 자존감을 잘 키워주고 잘 지켜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실 입시도 이렇게 바뀌는데 어떻게 바뀔지 확실하게 막 아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럼 10년 후 알 수 있어요? 20년 후 알 수 있어요? 실제로 10년 후에 지금에 있던 직업의 80%가 없어진대요. 전문가들이. 미래학자들이 이렇게 예상하죠. 80%가 없어진대요. 그러면 나머지 20%만 살아남고 새로운 직업이 80% 생겨나겠죠. 그럼 우리 아이들이 미래 나는 뭐 할 거야 이걸 아는 게 정상이에요?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는 불확실성의 시대예요. 그럼 아이들이 준비할 건 뭐예요? 변하지 않는 거. 계속 변하는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을 준비해야겠죠.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게 뭐냐? 학습적 영역에서는 국영수예요. 맞죠? 언어적 능력, 그리고 수학적 능력. 이거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쵸? 그리고 독서. 너무 중요해요. 저도 사실 초등학교 때 제가 했던 독서가 지금까지 저를 먹여 살리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말 독서하고 많이 글을 써보고 읽어보고 열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글 쓰는 능력도. 그래서 뭐든지 많이 읽고 쓰고 하는 것들, 그런 게 중요해요. 우리가 빌드 아카데미에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모든 아이들이 다 사고력 논술을 하죠. 왜 이걸 할까요? 지금 영어 공부하기도 시간이 없고 수학 공부하기도 시간이 없는데 와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사고력 논술 먼저 하고 시작해요. 우리 아이들이. 이것 때문이에요. 아이들이 책 좋아하나요? 글 쓰는 거 좋아해요? 더럽게 싫어해요. 우리 아이들. 그쵸? 근데 이걸 해야 돼요. 그쵸? 이걸 하고 이 글을 읽고 이게 말하는 게 뭔지, 그리고 여기서 등장인물들이 느끼는 감정이 뭔지, 이걸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이런 게 정말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켜요. 근데 또 신기하게 아이들이 잘 따라와주고. 우리 승현이 그렇게 책 읽는 거 싫어한대요, 평소에. 근데 사고력 논술 할 때는 눈이 막 빛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든 아이들이 할 수 있게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사고력 논술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또 중요한 능력은 뭐냐? 변하지 않는 건 바로 융합적 능력이에요. 우리가 아이들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인재 역량 중에 하나가 융합적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 시대는 예를 들어 역사학과에 진학을 했어. 그러면 학자가 되겠네? 심리학과에 진학했어. 그럼 너는 상담사가 돼서 이렇게 하겠네? 진로가 눈에 보이듯 딱 뻔했어요. 그쵸? 근데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는 그런가요? 아니에요. 다 자기만의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심리학을 전공한 건축학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가장 막 핫한 전공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게 있어요. 새로운 전공들이 막 생기는데 국민대학교에 AI 빅데이터 융합 경영학과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신설되는 과들이 이런 게 진짜 많아요. AI랑 경영이 합쳐졌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이과랑 문과가 합쳐졌죠. 이런 아이들이 경쟁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은 어때요? 대학도 이런 아이들을 원하고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어떤 부서가 있죠. 그러면 이 행정적인 것과 실무적인 것들을 다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거의 10배 연봉을 벌어요. 기업들이 원하는 것도 부서 간의 칸막이를 허물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의사결정도 빨리 되고 기업 입장에서는 개발 주기가 짧아지겠죠. 그럼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대우해 줄 수밖에 없어.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면 풀스택 엔지니어는 개발자 중에서도 웹이랑 모바일 둘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웹이랑 모바일이랑 완전 다른 분야인데 이걸 다 할 줄 아는 사람은 연봉이 0이 더 붙는 거예요. 데브옵스 엔지니어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디벨롭먼트랑 오퍼레이트랑 합쳐진 거거든요. 그러면 개발도 하고 운영도 하는 사람, 그러니까 개발을 하면서 경영을 하는 사람, 이런 느낌이죠. 이런 사람은 훨씬 더 대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과, 이과 나눠지는 게 아니라 얼마나 이것들을 융합해서 이 사람이 활용할 수 있고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중요한 건 뭘까요?
너는 이 과를 가면 이렇게 되는 거야가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너만의 스토리를 만들 수 있겠구나. 이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이제 졸업한 제자들한테 제일 많이 이렇게 추천하는 게 복수 전공이라든지 이중 전공이라든지, 너가 선택한 과가 만약에 언어 쪽이다. 그러면 정말 반대의 뭐 경영, 아니면 뭐 수학, 아니면 너가 뭐 흥미 있는 것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한번 너가 연결해봐라. 그런 걸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영어 교사지만 저는 이중 전공이 경제학이었어요. 그러니까 두 개를 완전 똑같이 이수를 했거든요. 다 똑같은 152학점을 들으면서 다 이수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수학을 가르칠 수 있어요. 영어 선생님인데. 그리고 우리 수학 선생님도, 마리오 선생님도 수학 선생님인데 영어를 원어민처럼 막 하니까 더 파워풀한 거예요. 그러면 수학 수업뿐만 아니라 영어 수업도 영어로 수학을 가르치시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빌드 플레이를 통해서 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 데려가고 싶죠. 제가 원장이지만 너무 탐나는 인재죠. 그쵸? 이런 것들, 그러니까 편협하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골고루 흥미를 가지고 좀 자신감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 또 중요한 능력이 뭐예요? 뭐라고요? 스스로 하는 능력이에요. 결국에는 스스로 성장하는 사람이 살아남아요. 제가 사교육을 하고 있고 학원에 있지만 저는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빨리 제품을 떠났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할 줄 알게 돼서 선생님 하산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길 원해요. 그래서 스터디 플래너 시키고 공부 방법 알려주고 모티베이션 계속 시키는 거예요. 왜? 진짜 스스로 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사교육계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뭐 입시 설명회나 교육, 그런 부모 교육을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늦었습니다. 지금 이 정도는 해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전 반대로 얘기해요. 그렇게 하면 애들 망해요. 안 늦었어요. 지금 아이들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스스로 할 줄 아는 능력이에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훈련시키는 게 더 중요해요. 왜냐면 아이들이 중학교 졸업해서 고등학생이 돼요. 그럼 스스로 할 수 있는 역량이 훨씬 높아져요. 왜냐면 이제 야자도 하고 이제 고등학교면 완전 방대해지죠. 공부하는 분량이. 그걸 다 선생님이 다 알려줄 수 있나요? 아니에요. 스스로 해야 돼요. 저도 양심 고백하자면 고등학교 때 저 학원 안 다녔거든요. 그러면 진짜 공부는 뭐예요? 이전에 이제 있던 여기, 제가 작년에 여기 이제 작년 말에 여기로 이사를 왔는데, 원래 이제 옆 건물에 있다가 이사를 왔는데, 여기 전에 있던 분도 이제 서울대 출신의 원장님이었어요. 수학학원이었거든요, 여기가. 근데 그분도 학원 안 다녔대요. 솔직히 양심에 찔린대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교육이 이거 공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애들을 사교육에 의존하게 해서 돈을 버는 게 목적이다? 라고 하면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릴 거예요. 근데 우리 목적은 뭐냐면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렇게 해야 아이들이 대학교 가서도 스스로 레포트도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대학 강사들은 학자예요. 강의 잘하나요? 기가 막히게 막 쏙쏙 이렇게 일타강사처럼 안 하죠. 그럼 아이들이 도서관에서 주구장창 공부해야 돼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죠. 직장생활 하면서 뭐 학원 다니나요? 이렇게 상사한테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거 가르쳐주는 거 아니잖아요. 아이가 스스로 성장하고 인생 전체를 봐도 뭐 결혼, 육아, 뭐 모든 거에 있어서 스스로 성장하는 사람만이, 아까 그 우리 강사님도 스스로, 그쵸? 내가 변화되고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한테 가르쳐줘야 될 진짜 변하지 않는 능력? 뭐라고요? 스스로 할 줄 아는 능력. 정말 중요하다. 자,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게 스터디 플래너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스터디 플래너를 매일 작성해요. 물론 이렇게 예쁘게 우리 서은이처럼 이렇게 쓰는 친구도 있고, 이렇게, 이거는 이제 정말 잘한 케이스예요. 근데 뭐 서툴게라도 막 이렇게 끄적끄적 막 개발세발 이렇게 쓰는 아이들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거야. 스스로 너가 계획하고 점검하고 반성해봐. 이게 저희들 핵심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선생님이 옆에서 도와주지만 언젠가는 넌 진짜 공부를 해야 되고 스스로 발전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이런 훈련을 시켜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뭐가 중요해요? 다양한 경험.
어렵죠. 애들이 학교, 학원, 집, 학교, 학원, 집 이렇게 사는데 언제 다양한 경험을 하고 또 언제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언제 자기 진로를 발견을 해요? 이게 정말 말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쵸? 근데 이런 환경 속에서도 아이들이 좀 다양한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게 뭐냐면 잡빌드데이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20번째 잡빌드데이를 하고 있는데 이 20분의 명사들을 모셔서 이 명사들은 이제 정말 각계각층의 많은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뭐 의사 선생님도 오셨었고 아나운서분도 오셨었고 전 세계를 여행한 목사님 그리고 초등학교 선생님 우리 아프리카에 혹시 미카라고 아시나요? 유명한 한국 TV 프로그램에서도 나왔던 그런 그 아프리카 친구도 초청을 해서 강의를 듣고 그리고 이제 체육관 관장님 그리고 우리 수학 선생님도 계시네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분들을 모셔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분들의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그들의 직업을 해오고 있고 또 자기의 하루를 말해줘요. 그리고 이 직업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그래서 뭐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오셨으면 물리치료사가 되기 위한 과정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진짜 실제로 저희 아이들 중에 그 물리치료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그쪽으로 진로를 정한 친구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잡빌드데이를 통해서 했고요. 또 어떤 친구는 저희 제약회사에서도 한번 오셨었거든요. 셀트리온이라는 그 회사에서 오셨었는데 그분을 강의를 듣고 이제 그거를 학생 기록부 있죠. 그 학종에다가 낸 거예요. 그 진로 칸이 있어요. 학생부의 진로 칸이 있는데 거기에 누구를 만나서 어떤 걸 들었다라고 이제 잡빌드데이 때 배웠던 걸 이제 해서 내서 그렇게 이제 대학 입시까지 갔던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또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 AI가 정말 큰 전문성을 대체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AI가 여기 있고 AI를 만드는 사람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80%는 AI 밑에 있을 거다. 그럼 아이들한테 중요한 건 뭘까요? AI가 할 수 없는 걸 하는 사람이 중요해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스스로 하는 사람, 융합적인 능력 가진 사람, 그리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 따뜻한 사람, 그리고 협동할 수 있는 사람, 인성을 갖춘 사람. 이건 AI가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AI가 할 수 없는 것들을 가진 아이들이 주도권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저라도 그런 사람과 같이 일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자랑할 게 있죠. 인성하면 또 빌드 선생님들 아니겠습니까? 저희 선생님들은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일기 쓰지 않는 교사가 일기검사 할 수 있나요? 그래서 부모와 교사의 언어,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야, 너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지 않아요. 대신 저희가 먼저 보여줘요. 저희가 먼저 사고력 논술도 아이들한테 해 이게 아니라 저희가 해요. 그럼 아이들도 같이 해요. 그리고 저희 매일 아이들 스터디 플래너 쓰잖아요. 저희도 매일 교사일지 써요. 우리 아이들한테 뭐 했는지 매일 쓰고 이거를 이제 부모님이랑 공유를 하죠. 그래서 부모님께서 이제 그 링크를 통해서 이제 보시고 초등 아이들은 제가 이제 밴드를 통해서 매일 교사일지를 보내드리죠. 그리고 매주 회의해요. 저희 정말 매주 회의를 하거든요. 정해진 시간 딱 정해놓고 회의를 하면서 정말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어떻게 발전시켜 줄 수 있을까 진짜 진심으로 고민하는 선생님들이에요. 그리고 기도해요. 한 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정말 사랑하지 못할 것 같은 순간들이 와요. 그쵸? 뭔지 아시죠? 아, 이것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 아이가 나를 속상하게 하는데 이것까지 사랑해야 되나? 그래도 사랑하려고 노력해요. 완벽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정말 욱할 때 많고요.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쉽지 않아요, 정말. 그치만 이 아이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선생님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희 선생님들 정말 어디에 내놔도 자랑하고 싶은 그런 선생님들입니다. 질문은 이거예요. 저는 아까 강의 들으면서 깜짝 놀란 게 와, 이게 이렇게 맞는구나. 이 결과, 이 결이 맞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좋은 대학교 나오면 끝일까? 아까 얘기해 주셨죠? 그럼 답은 제가 맡겨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봄에 피는 꽃이 있고 겨울에 피는 꽃이 있죠. 개나리한테 너 왜 겨울에 안 피고 지금 펴? 라고 할 수 없잖아요. 동백꽃한테 너 왜 봄에 안 피고 지금 피는 거야? 아니죠. 그들은 원래 그런 꽃이에요. 그쵸?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너만의 꽃이 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게 교사와 부모의 역할이라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결국에는 너는 공부를 잘할 거야 라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그 아이 자체를 믿어주는 그 믿음. 저 어머니께서 아까 하신 말 듣고 맞아 저거지 라는 생각했거든요. 아이들은 막 왔다 갔다 하지만 부모가 중심을 잡아주고 교사가 중심을 잡아주면 결국엔 돌아오더라고요. 제가 교사 생활 11년 하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아, 부모가 잡아주면 아이들은 막 방황하다가도 돌아와요. 어느샌가. 교사가 잡아주면 돌아와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건데 우리는 사실 아이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좀 느리더라도 스스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인내해주는 거. 그리고 우리가 마음에 가져야 될 건 물론 성적 중요하지. 너의 미래를 위한 일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다?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그쵸? 더 중요한 건 너야. 이 마음을 저희가 가지고 기다려주면 아무리 입시 변화가 막 오고 아무리 이 세상이 불확실성한 세상이 되고 AI가 지배한다 해도 우리 아이들은 더 부모님들보다도 오히려 더 멋지게 성장하는 그런 아이들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